네, 안녕하세요. DQS 코리아의 김도준입니다. 우선 저는 DQS 코리아에서 세일즈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오늘의 주제인 티삭스 심사원이기도 합니다. 티삭스 외에도 저희는 27,000일이라는 정보 보안, 돌돌301 사업 연속성, 그리고 9,000일 품질 매니지먼트 시스템 쪽으로 자격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인증업계에서 약 10년 이상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ENX에 등록된 티삭스 세일즈 전문가입니다. 우선 저희가 오늘 이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 인증기관 DQS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우선 간단하게 저희 인증기관 소개하고 오늘의 주제인 티삭스와 ESG 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박지훈 선임이 안내드렸던 것처럼 질의사항은 이 모든 세션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한 번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릴 예정이니 메모해 두셨다가 뒤에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DQS 코리아는 1985년에 독일에서 최초로 품질 보증 시스템 인증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전 세계 60개국에서 80개의 오피스가 활동하고 있고요. 전 세계 2,5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심사원 또는 테크니컬 익스퍼트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제 각 국가 및 국제 표준에 대해서 200개 이상의 감사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130개국에서 약 6만 5천 개 이상의 경영 시스템 인증서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DQS 코리아는 DQS 그룹의 직영지사고 저희 본사인 DQS 그룹은 독일 표준협회와 품질협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당연히 다른 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독일에서 품질 및 경영 시스템 및 표준화 분야의 선구자이고 2008년부터는 미국의 유엔 제품 인증 기관이 저희 쪽의 최대 주주가 되어서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국제인증 사업부를 저희 DQS 그룹에 포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독일 산업협회들이 DQS 그룹에 참여하여 주주로 참여하여서 이 핵심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QS 그룹은 전 세계 60개국에서 80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서비스를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이제 DQS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생산 기지가 있는 베트남이나 중국,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저희 DQS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DQS 그룹은 저희가 안내드리기로는 자동차 산업의 특화된 평가 기관이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세 개의 필러가 저희 핵심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F 16949는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에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표준이고, 오늘의 주제인 티삭스 정보 보안, VCS는 사이버 보안,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ESG 자동차 표준 IBA와 RSCI가 저희 DQS 그룹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표준이고 지금 여기 논의되고 있는 모든 표준은 DQS 한국지사에서 한국인 심사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동차 산업 전문화 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특별한 표준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요. 일반 인증기관처럼 다양한 매니지먼트 시스템 표준을 다루고 있고 특히 저희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오딧, 이자 심사, 공급망 감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또는 궁금하신 표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DQS 코리아에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 티삭스 한국 코리아 DQS 한국 지사에서 저희 쪽에 평가를 받은 고객사 목록이고요. 다음 화면은 ITF 16949 그리고 ESG 저희가 핵심 산업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서플라이 체인에서 다양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저희 쪽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증 및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티삭스 자동차 산업 공급망 평가에 있어서 정보보안 분야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티삭스가 도입되게 된 배경과 지금 티삭스의 전 세계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티삭스는 2015년 ENX라는 기관을 통해서 3.0 버전을 통해 자동차 완성차 회사나 1차 대기업 벤더들에게 테스트 페이스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평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ENX와 완성차들은 2016년에 ENX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7년 정식으로 티삭스 평가 프로그램을 런칭하여 평가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
법률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모듈을 추가하고 현재 VDRC 6.0 버전을 2025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티삭스 평가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티삭스가 왜 탄생했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 많은 생산 회사들, 제조 회사들은 한 거래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완성차 회사 또는 다양한 티어 1 서플라이어들과 거래를 합니다. 근데 각 회사마다, 각 완성차마다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고 자신들만의 기준을 갖고 이자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조직에서는 동일한 항목 또는 비슷한 요구 사항에 대해서 반복되는 여러 번의 이자 감소를 대응하거나 불필요한 순산을 해야 되는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자 감소가 계속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요즘 이 점차 산업망이 디지털로 전환 가속되고 그로 인해서 사이버 공급망 또는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급망 하나가 랜섬웨어에 의해서 생산이 멈출 경우에 이제 실질적인 완성차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티삭스 평가, 통일화된 정보보호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완성차의 동일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랜섬웨어를 공격받으면 평균적으로 공급망이 15일 정도 다운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025년 이로 인한 재정적 피해는 자동차 산업에서만 약 505억 달러, 하나로 75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완성차들은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어떻게 미연에 방지하고 공급망의 지속성을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제 유럽에 있는 자동차 완성차들, 그리고 각 국가별 자동차 산업협회, 그리고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테크반이나 대기업 1차 서플라이어들이 함께 참여하여 ENX를 설립하고 티삭스를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티삭스가 어떤 것인가 더 설명드리기 전에서 왜 이 티삭스가 개발되게 되었는가에는 ISO에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 ISO 표준 같은 경우는 ISO 인증기관에서 어떠한 선택한 표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사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증기관과 인증기관 간 그리고 인증기관의 상급기관인 어크리테이션 바디에서 다루는 요구사항별로 실질적인 평가 방법론이나 이 다양한 접근 방식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평가 결과가 각 인증 기관마다 동일한 보고서 양식이 아니고 서로 비교할 수 없으며 실제로 그 인증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가 또는 그 보고서의 내용을 믿을 수 있는가 등 다양한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티삭스가 개발되게 됩니다. 티삭스의 경우에는 IS 표준과 동일하게 특정 표준을 채택하지만 그 표준에 추가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기사가상과 같은 산업 생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 표준 그리고 또한 자동차 공급망에만 있는 시제품 보호, 유럽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다양한 자동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표준을 추가적으로 채택하여서 VDISA라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고요. 그 밑에 결과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티삭스는 어떤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받으셔도 동일한 평가 항목, 동일한 보고서 양식,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결과를 비교하고 어떠한 시스템을 조직이 갖추고 있는지 누가 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구조를 갖춘다고 해가지고 이 VDISA가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 연 1회 이 VDISA 체크리스트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신 트렌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나 정보 보안 위협과 관련된 새로운 통제 항목들이 적용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각 오디 프로바이더, 평가 기관하고 테크바디로 소개된 그룹에서 분기별 워킹그룹 회의에 모여서 지속적인 토의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위협과 심사 퀄리티 이슈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티삭스 모델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티삭스는 ENX라는 상급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인증 결과가 공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평가를 받은 조직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해관계자 일반적으로 이제 완성차나 티어 1 서플라이어나 이제 공급하는 회사가 될 텐데 그 회사들은 그 ENX에서
실제로 이 평가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유효 기간이 있고 어떠한 평점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OEM에서는 완성차에서는 이 T-SAX를 RFQ 입찰을 하기 위한 특정 요구 사항으로 그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데드라인이 이미 지났지만 폭스바겐이나 BMW, ZF 같은 경우는 입찰을 성공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이 T-SAX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폭스바겐, BMW, ZF 방금 논의된 회사들에서 보낸 T-SAX 요구 요청 메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요청 메일은 해외 영업팀 담당자나 R&D 유관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접수가 되고 있고 한 차례 이상 여러 번 안내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혹시 T-SAX 관련된 요구를 받으신 경우 해당 유관 부서하고 좀 면밀하게 확인을 해 보시는 게 하고 있습니다. 티삭스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이제 티삭스의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는 8가지 도메인, 그리고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실 때 어떠한 부서와 어떠한 인원들이 참여해야 되는지 안내드리기 위한 페이지인데요. 실제로 이제 요구사항에 가면은 우측에 있는 정보보안 방식 및 조직, 그리고 식별 및 접근 관리, IT 보안 및 사이버 보안, 당연히 IT 보안팀이 담당을 하셔야 되는 건데, 우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IT 운영팀, 뭐 일반적으로 전산팀이겠죠. 전산팀과 운영하는 팀이 IT 보안팀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IT 운영팀과 정보보안팀은 조금 다른 성격의 업무를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시는 인적자원, 이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입사하거나 퇴사하거나 또는 새로운 외주 인력을 쓸 때 관련된 정보보안 정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물리보안은 이제 당연히 아무나 공장 부지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보안인데요. 당연히 이런 업무는 일반적으로 IT 보안팀이 아니라 경영지원팀이나 총무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관리 쪽에 가면은 구매팀이나 외주업체 관리팀,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법무팀과 총무팀이 개입하거나 이제 혹여 자동차 산업의 특별 분야인 프로토타입을 관여하게 되면은 R&D, 설계 개발팀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T-SAX를 준비하실 때 IT 관련 팀이나 정보보안 팀에만 일임을 하실 게 아니라 다양한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예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조직에 따라서 통제 분야 및 책임과 권한이 상이할 수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정보는 이제 저희가 ENX 워킹그룹에서 전달을 받은 사항이지만 아직 핸드북에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자원들, 세일즈 퍼스널, 그리고 심사원들까지 관련해가지고는 모두 교육을 받은 상태인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생산 사이트나 해외 영업소, 연구소 등 정보 보안의 중앙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단독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ENX에서 내려온 지침은 앞으로 생산 사업장과 해외 영업소, 연구소 등 ISMS의 중앙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장은 반드시 이 정보 보안의 중앙 기능을 갖고 있는 사업장과 함께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공지를 내리고 있고 저희 아직까지는 그냥 단일 사이트 신단을 하고는 있지만 공식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지금 여기 안내하고 있는 것과 같이 꼭 중앙 기능 함께 평가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를 준비하시고 계시거나 내년에 평가를 준비하시고 계신 조직에 계신 분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이 T삭스 같은 경우는 최초로 평가를 받던 3년 후에 다시 받던 항상 지금 보시고 있는 3가지 단계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항상 최초는 다시 갱신을 받으시든 ENX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등록하신 내용에 따라서 평가를 언사이트, 현장 평가를 할 건지 원격 심사를 할 건지가 결정이 됩니다. 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 평가 결과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작년 4월부터 이제 ENX에서 티삭스의 인증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이들의 의도는 ENX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었지만 많은
회사들과 심지어 완성차에서도 어려움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티삭스 인증서를 만들어서 지금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거 각 조직에서 직접 ENX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등록을 하실 때 스코프 익설트라는 파일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파일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ENX에서 등록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 등록을 하실 때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라는 평가 목표와 사업장 주소, 던스 넘버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장 주소 같은 경우는 완성차나 티어 1 서플라이어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와 다를 경우에 이제 요즘은 솔직히 이러한 정보를 자동화해서 그 동기화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동기화 오류가 발생할 경우 OEM에서 이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발생합니다.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최대한 영문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장 주소를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던스 넘버 또한 명확하게 입력해서 진행하시기를 요청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입력하시다가 오류가 발생했다. 나중에 평가를 받다가 오류가 그제서야 확인됐다라는 경우에는 저희 인증기관에 말씀 주시면 인증기관에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는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은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를 이 티삭스 평가를 요구한 고객사 담당자로부터 명확하게 확인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직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6.0에서는 약 12가지의 버전의 오브젝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6.0 버전부터는 모든 평가 항목이 독립적으로 선택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두색 부분은 정보보안 분야고 분홍색은 이제 자동차 산업의 특별 모듈 프로토타입 보고 그리고 밑에 파란색은 유럽의 GDPR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항목이고요. 이 어세스먼트 오브젝티브는 실제로 조직의 역할에 맞게 맞춤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측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고객이 완성차나 티어 1 서플라이어의 기밀 정보를 다루거나 중요한 데이터, 예를 들면 설계 데이터나 제작 데이터를 다루시는 경우에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러한 중요한 데이터는 받지 않지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지속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만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서비스의 지속성과 가용성이 중요한 회사들은 빨간색에 있는 가용성, availability 레이블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티어 1 서플라이어나 티어 2 서플라이어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요구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티어 1이나 이제 완성차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홍보 효과나 사업 준비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화면처럼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더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오브젝티브를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평가 어세스먼트 레벨이 선택이 되고요. 왼쪽에 이제 confidential이라는 기밀성, availability high라는 높은 가용성, 그리고 기본 정보 보호는 레벨 2와 레벨 2.5로 받으실 수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레벨 3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티삭스는 레벨 1에서 레벨 3까지 총 3단계의 평가가 있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레벨 1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가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가 평가를 VDRC 체크리스트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준비를 했고 실제로 작성을 해봤다라는 단계가 레벨 1이고요. 이제 레벨 2부터는 실질적으로 타 서드 파티 저희 같은 인증 기관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받고 인증 기록이 있는 상태를 레벨 2 이거 2.5 레벨 3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벨 2와 레벨 3 레벨 2.5가 다른 거는 레벨 2 같은 경우는 저희가 증적 자료와 내부 방침 그리고 고객의 지침을 좀 더 집중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나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원격으로 인터뷰를 실시를 합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이 증거 및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객 조직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공유를 해주실 수 없는 경우 또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현장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방문을 드려서 직접 평가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레벨 3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풀 어세스먼트라 해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기 전에 증적 자료나
내부 그 정책, 기준 이런 것들을 평가 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걸 수행하고 계시는지 심사원들이 눈으로 관찰하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추적성 검토까지 해가지고 타당성 검증하는 심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레벨 2.5는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는가? 이제 레벨 3 심사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역적인 특정 상황, 예를 들면 뭐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실제로 이제 심사원들이 현장에 방문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에 준하는 상황들이 있는 경우에 원격으로 먼저 평가를 일부 진행하고 이제 레벨 3 평가를 받기 전까지 기다리는 상태를 레벨 2.5 심사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티삭스 프로세스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가장 시작은 이제 ENX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평가 범위, 평가 대상 사업장, 그리고 평가 레벨을 ENX에 등록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저희는 평가받기 6개월 전에는 ENX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런고 하면은 이 티삭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평가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하고 평가 기관에서도 아까 안내드린 스코프 익설트라는 파일을 조직으로부터 접수해서 평가 정보로 ENX에 등록해야만 평가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는 ENX에 등록을 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제 ENX에 등록이 끝나고 나면은 평가 기관은 선정 계약을 하시면 그 다음에 킥 오픈 미팅이 진행되게 됩니다. 킥 오픈 미팅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정으로 우리가 평가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것인지를 논의를 하고요. 이제 ISA 어세스먼트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ISA 어세스먼트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VDISA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조직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련된 정책이나 내부 증적 자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서술하는 문서로 의미를 하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심사원에게 전달하면은 이제 심사원이 온라인으로 그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려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할 거고요.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본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심사에서는 이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이라는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족함이 있으면 티삭스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꼭 팔로우 어세스먼트가 수행이 돼야 되고요. 근데 이제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레이블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임시 매너싱처럼 임시 레이블이 발행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팔로우 어세스먼트가 끝나면 최종 레이블이 발행이 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티삭스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계속 안내 드리는 게 우선 문서와 그 증적 자료가 완전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한 근거 자료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적합이 있으면 그 우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고 하면은 이 티삭스 같은 경우는 최대 9개월까지 시정 조치에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3개월이 넘어가면은 저희도 ENX의 그 3개월이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이 넘어갈 경우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9개월 안에 시정 조치를 해가지고 추가 평가를 수행하시면 최종적으로 티삭스 네이버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그 평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키오프 미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범위와 프로세스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관련돼서 성숙도 모델의 사용 방법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우려사항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퀄리티 이슈도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 단계나 계약 후의 평가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평가 일정에 변경이 필요하시거나 세부 일정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그러한 부분을 키오코 미팅에서 조율하실 수 있습니다. 키오코 미팅이 끝나면 아까 말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최종판은 저희가 이제 초안본은 한글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도 되지만 최종판은 꼭 영문판으로 제출을 하시도록 요구를 드리고 있고요. 각 통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지침과 프로세스 설명 외에도 실제 증적 자료,
그러니까 문서나 스크린샷,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같이 업로드해서 보여주시기를 요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물리보안 같은 경우는 그 이행 현황에 대해서 사진을 제공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더 구조라고 뒤에 가서 한번 안내를 드릴 건데 각 요구 사항별로 폴더를 저희 폴더 구조를 만들어서 안내를 드릴 거고 그 폴더마다 자료가 중첩되더라도 관련된 정책서와 증적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문서는 당연히 IS 점검 1 기준 늦어도 그 전날에는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심사원이 사전 점검을 수행해서 이제 문제가 없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VDSA 체크리스트는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시큐리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되고요. DQS 그룹 같은 경우는 원드라이브에 있는 DQS 쉐어포인트를 이용해서 공유를 요청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자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으신 경우에 해당 앱을 통해서 공유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 VDS 체크리스트를 폴더링 구조를 이렇게 저희가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 폴더 구조에 맞춰서 각 요구사항별로 적절한 정책서와 증적자료, 관련 기준을 업로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문서마다 당연히 라벨링을 해주셔야 되고 그 관련된 증적자료는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주시는 게 평가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희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한 자료를 갖고 심사원은 VDRC 작성해 주신 VDRC 체크리스트의 설명이 통제 항목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그리고 증적 자료가 충분히 그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런 완전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요. 평가 결과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심사원이 어떠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바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심사원이 VDRC 체크리스트 검토가 성공적으로 맞춰야만 이제 메인 심사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왼쪽은 레벨 2 심사, 우측은 레벨 3 심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벨 2와 레벨 3는 조금 다른데요. 레벨 2는 온라인으로 심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타당성 평가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당성 평가 같은 경우는 심사 그 이제 증적자료에 대한 오디트 트레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해왔는지 이제 그리고 연속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추적하는 추적성 검토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터뷰는 저희가 한 표준적으로 4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레벨 3 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프닝 미팅 현장에서 진행 후에 문서나 증적 자료가 오디 트레이를 따라 완전한지 그리고 당연히 현장에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당연히 물리보안과 이제 그런 것들이 현지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레벨 3 심사는 휴게 시간,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평가 계획을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카파라고 해가지고 Corrective Action Plan Assessment라는 카파 미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카파 미팅은 저희가 현장 평가, 메인 평가 종료일 기준 7일 이내에 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카파 미팅을 하도록 저희는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정조치 계획은 계획일 뿐이고 실제로 이게 이행 가능한지 안 한지 심사원과 논의하기 위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실제 시정조치 계획만 갖고 미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평가가 이제 카파 미팅까지 끝나면 최초 보고서가 발행이 되고요. 이 보고서가 발행이 되면은 DQS에서 1차적으로 테크니컬 리뷰라는 보고서 검증을 하고 2차적으로 ENX에서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 카파 미팅 종료 후에 최대 4주까지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업로드가 되면은 이제 ENX 웹페이지에서 티삭스 네이버를 공유를 하실 수 있고 간혹 이제 이 티삭스 인증을 받았다고 티삭스 로고를 명함이나 이제 회사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티삭스 마크는
ENXF에 등록 상표이기 때문에 네이버 취득과 동시에 ENX에서 안내 메일이 옵니다. 티삭스 로고를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로고가 오시기 때문에 로고 사용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팔로우 어세스먼트 같은 경우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개월 정도의 시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9개월을 모두 다 드리는 건 아니고 3개월씩 3번의 텀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팔로우 어세스먼트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사회에는 첫 번째 부적합 시정 조치 후에 팔로우 어세스먼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또 다른 부적합이 발견돼 가지고 두 번째 어세스먼트를 하고 최대 3번까지 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뭐 제한이 없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되도록 한 번에 통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은 그 무조건 이 레벨 3나 물리보안 같은 곳에서 이제 부적합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조건 현장 방문이 되기 때문에 우선 이제 물리보안이나 어떠한 부적합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팔로우 어세스먼트의 종류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2와 레벨 3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레벨 2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당성 여부 검토, 실제로 이 절차와 이 증적 자료가 기승전결로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인과 결과가 있는가 이 정도만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부적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통제 항목에 대해서는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하게 논의하고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통제 항목에 대한 그 조직의 통제 방법론이 실제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부적합 사항으로 발견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레벨 2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어렵지 않은 평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레벨 3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레벨 2보다 훨씬 어렵고 이제 증적자료의 오디 트레일, 타당성, 그리고 추적성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고려를 하시고 실제로 저희가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그리고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인원들에게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인터뷰를 수행해서 실제로 정보보안 정책과 방침 기준들이 조직 전사에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평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적합이 있어도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고 카파 미팅을 하시는 경우에 이제 저희는 저희뿐만 아니라 ENX에 있는 평가 기관들은 임시 레이블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중무적 합의 발행이 되면 우선 임시 레이블은 없습니다. 임시 레이블은 없는데 경무적 합과 동일하게 카파 컬티브 액션 플랜 어세스먼트가 끝나고 나면은 경무적 합으로 변경이 되고 경무적 합으로 변경이 되면은 동일하게 티삭스 레이블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티삭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DQS는 2019년부터 한국에서 한국인 심사원을 통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티삭스 현지 심사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국내 심사원을 통해서 티삭스 전 범위 평가가 가능하고,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는 이제 티삭스 심사원이지만 이제 심사를 주로 하기보다는 세일즈 앤 마케팅 쪽으로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저희가 세일즈 마케팅 쪽에 이런 다양한 전문적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일반적인 다른 인증기관과 다르게 세일즈 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고객과 좀 더 밀접한 의사소통을 하고 다양한 자문과 의견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 세일즈맨들을 양성하고 업무에 배정해서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제 한국 DQS 자체만으로 티삭스 평가 프로젝트가 2019년부터 추적했을 때 약 130건 이상 진행을 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평가 기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평가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를 하실 수도 있지만 급하게 필요하시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티삭스 혹은 이런 인증과 평가 준비를 영어 시험에 빗대서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토익 시험을 볼 때 많은 분들이 학원을 다니듯이 이제 이런 티삭스 평가나 새로운 표준에 대한 평가를 준비하실 때는
스스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만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하고 협업하고 있는 컨설팅 기관이고 당연히 저희 평가 서비스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공평성을 보장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고려하시고 있으면 저희가 다양한 파트너들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우선 이어지는 세션 ESG의 이제 RBA, RSCI 관련해서 저희 전문위원 박문현 위원님 설명 한번 듣고 나서 Q&A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ESG 발표를 맡아주실 저희 디큐에스 코리아의 박문현 위원님을 잠시 뒤에 모시고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ESG 전문 심사원 박문현입니다. 어, 지금부터 2025년 자동차 산업계 ESG 동향 그리고 협력사 평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법률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투명성 확보, 법제화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공급망 실사 법제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RBA나 이제 RSCI에서 평가에서 실제로 어떠한 부적합들이 발견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RB 심사원이고요. 그다음에 RSCI 그리고 SA8000, BSCI에 대한 자격을 보유했고요. 현재 DQS 코리아에서 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전에 TUV 라인란드, TUV 슈드에서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 심사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협력사 평가, 삼성전자 협력사 평가, 그리고 삼성 SDA 협력사 평가, LG 디스플레이 협력사 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주가 되고 있는 독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LKSG라 하면 독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의 약자입니다. 21년 6월에 제정된 법으로 독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으로 인권과 환경 보호 목표로 23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 내 약 900여 개 업체에 영향이 있었고요. 24년 1월부터는 4,800여 개 기업에 영향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처음에는 3,000명 이상, 그리고 24년부터는 1,000명 이상에서 범위를 점점 확대하고 있고요. 24년 4월까지 독일 정부에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LKSG의 목적으로 본다면은 기업의 ESG 경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고요. 기업은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적절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권 보호 리스크죠. 인권 보호 리스크는 8가지 실사 항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 리스크에 대해서는 주요 3가지 항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온 사용을 금지하고 생산도 하면 안 되고 사용도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 물질의 생산 사용 금지,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ESG 관련 평가 인증에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LKSG 9가지 준수 사항입니다. 위기관리, 위험 분석, 원칙 예방 조치 선언, 문서화 보고 요구사항, 교정 조치, 그리고 불만사항 처리 절차가 있는데요. 이 중에 8번째 불만사항 처리 절차 같은 경우는
보복의 위험이 없는 익명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 RSCI나 RB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위반에 대한 페널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23년부터는 3,000명 이상, 그다음 24년부터는 4,800개 업체에 1,000명 이상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어느 기업이나 최악의 상황은 아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연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대 3년간 공강 입찰에서 제외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업 이미지의 타격과 그리고 매출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부적합의 경중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것처럼 페널티 강도도 부적합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LKESG 사회적 심사에 대한 새로운 자극이라고 했는데요. 21년까지 실제로 보실 때 7만 5천 회 이상이 진행이 됐고요. 소셜 오딧은 ESG의 경영에 필요한 모든 인증을 포함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말까지 내년까지 계속 LKESG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셜 메디 심사 횟수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급업체가 사회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매년 10만 건 이상의 소셜 오딧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25년까지는 아마도 12만 건 이상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게 맹점이 있습니다. LKESG 공급망 실사라는 이 법규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검색 기능을 사용했을 때 오딧, 감사라는 부분을 찾았을 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급업체 평가는 법적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공급업체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요 협력사가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이건 모든 공급업체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 평가를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요 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하도급 공정에 관한 법률 위반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3자 기관을 통하기 때문에 직접 지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 그러니까 우리 공급망,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좌측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잘해야 되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요 공급 업체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도 잘 준수할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유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용 조치는 항상 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적합을 발행을 하고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 평가에서 주요 중대한 위험으로 도출되는 경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처럼 시정 조치도 우리가 평가 결과로 나온 거를 관리하게끔 요청을 합니다. 특히 우측 하단에 보면 각 산업군별로 화학,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에 특화된 산업 이니셔티브 심사에서는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행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LKESG는 독일법으로 먼저 주도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했다고 보면은 CSDDD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등 글로벌 업체들에게도 적용되는 확대가 되는 범위가 더 넓은 법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이런 위원회 조사에서 보면은 조사 대상 기업체의 37% 현재 환경 인권 실사를 실시하고 있고 16%만이 공급망에 대해서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낮은 수치 때문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실세에 대한 법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위원회는 22년 2월에 지속가능시 실사법 필요성을 느껴서 먼저 법 제안을 제안을 하셨고요. 지속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큰 틀에서 실사 항목을 4가지로 구성을 합니다. 환경 인권, 그 다음에 유럽 네트워크 국가 감독기관 설립, 파리 기후 협약 연계,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민사 책임을 부과하는 이 4가지 큰 기둥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CSDDD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유럽 위원회가 법제화로 제안한 큰 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톱니바퀴 모양으로 표현한 것은 제 5조에 보시면 기업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모든 조항들이 유기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톱니바퀴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CSDD 적용 범위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점차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룹 1 EU 기업, 그 다음 그룹 2 위험 업종 기업에서 13,000개의 EU 기업, 4,000개의 비EU 기업으로 확장이 돼서 의회와 이사회 각각 다른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유럽위에는 제3국의 일부 기업도 제한 범위에 포함을 하고요. 금융 서비스까지는 의무적으로 실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규모 확장을 제안했습니다. 이사회는 실사는 하되 보고서만 작성을 하고 필요시 조항을 조정을 해서 단계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각각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달랐다고 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유럽에서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입장들이고 최종적으로는 유럽위원회에서 선택할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연합이 3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CSDD 관련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일정과 예상을 저희가 이렇게 표로 했었고요. 23년 말까지 EU 지침 채택을 하고 늦어도 25년 말까지는 독일법으로 시행을 하고 공급망 실사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6년부터는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일정이 상이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는 어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구체적 일정이 나왔고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럼 우리나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국회의원이 한국판 CSDD 법률안을 발의를 했고요. 우선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권과 환경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를 할 걸로 전망을 합니다. 이거는 독일이나 유럽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인권과 환경을 저희도 똑같이 중점을 잡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SG 이제 법률적 배경이 되겠죠. CSRD라고 하는데 23년 1월에 발효돼서 NFRD 비재무적 정보 공개 지침을 대체하기 위한 EU의 법률적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5,000개 유럽 내, 그 다음에 독일 내 15,000개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보고 요구사항은 ESRS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ESRS 기반 ES 보고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의무사항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CSRD 이제 전환 배경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자산관리자를 대상으로 선도적인 글로벌 ESG 준수 및 정보 공개 자문 기업인 기업에서 로페스 그레이라는 기구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저희가 가져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적용 대상을 확대를 하고요. ESG 정보 공시를 강화하고요. 감사의 의무, 그 다음에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그리고 디지털 보고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공급망 투명성 확보입니다. 법제화 동향인데 그린워싱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ESG 관련 내용을 토대로 지금부터는 오늘의 가장 핵심 내용인 글로벌 특히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왜 ESG가 점점 화두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각 나라별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뭐 캐나다부터 시작을 해서 영국까지 각 연도별로 주요 핵심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네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환경, 기후변화, 그리고 근로 환경을 주요 의제로 하고요. 각 나라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상단에 표시된 네 가지 주요 단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인권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23년도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럽에서 ESG 평가를 위해서 최근 10년 동안 어떤 입법이 발현되었고 향후 어떤 입법이 나올지 간략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거 10년 전부터 유럽은 ESG 관련해서 비재고 보고를 사회인 환경 초점을 둔 규정을 만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인권, 노사관계, 성평등과 다양성, 글로벌 규범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유럽은 ESG 표준 및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 체계 수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는 제품 생산부터 최종 고객까지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접 공급 업체도 직접 공급 업체, OEM, 도매, 소매, 그리고 최종 고객까지 연결이 됩니다. 공급망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생산이 어려워지게 되고 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모든 업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ESG 경영을 위해서 서플라이 체인 공통지표 관리와 전담 조직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는 주요 ESG 인증 규격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쪽에는 RSCI가 있고요. 그리고 RBA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기 전자에 특화된 규격이 되고 ASI나 세덱스, Together for Sustainability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적인 이점은 조화를 이루는 표준입니다. 아까 제가 8가지, 4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주요한 ESG 기준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감사의 중복 방지입니다. 왜냐하면 각 산업별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중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의 리스크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죠. 특정 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규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교육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점이자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실사 법제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 연합과 대응 전략, 특히 이제 RSCI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규정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우선 자동차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지속적으로 배출량 감소,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 등을 장려하기 때문에 유럽 내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에는 ES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적합한 표준이 없었고 비슷한 다른 규격들을 차용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RBA 인증을 받아오다가 RBA를 통해서 RSCI라고 하는 자동차 산업에 특화되고 통합된 ESG 스탠다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는 RB를 유지하고 있었던 게 BMW, 볼보, GM, 포드, 테슬라, 보쉬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공급망 실사법 등장하면서 배출 기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책임 있는 자재 소싱, 그 다음에 정보 투명성, 거버넌스 관행 및 정보 공개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통합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RSCI를 RB를 통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RSCI 탄생 과정은 독일 자동차업회 VDA에서 2022년 2월에 RBA를 통해서 RSCI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평가 기준을 만들고 21년 10월 말에 이니셔티브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RSCI는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전 세계 책임 있는 기업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RSCI가 중요하냐면요. 현장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근로조건, 안전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완전한 투명성을 입증을 할 수가 있고요. RSCI 인증을 취득하고 나면 사고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타 스탠다드 인증이 필요 없고요. 평가 결과를 공유를 해서 다양한 고객사에게 정보를 공개를 하고 거래 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선된 작업 조건, 그다음에 지원 및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요. 고품질 제품 생산 제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SCI 멤버는 23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RBA 멤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BMW부터 테슬라까지 6개 기업인데 이 중에 BMW하고 보시, 포드가 RSCI도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특히 포드는 최초로 CSDD나 LKSG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RBA 중심에서 진행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RSCI로 확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도 보시다시피 2003년부터 RBA 기준으로 소셜 오디트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1,600건 이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드 입장에서는 공급망에도 글로벌에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지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LKSG하고 CSDD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를 위해서 RSCI가 왜 탄생해야 되는지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RSCI가 우리 오늘 수업을 들으시는, 세미나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단연코 RSCI를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RBA, RSCI 모태가 되는 RBA는 과연 그럼 어떤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규격이 있고요. 노동, 안전보건, 환경, 윤리, 협력사 관리가 되어 있고요. 강제 노동부터 책임 있는 광물 공급, 공급체 책임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RBA는 전기 전자 산업에 특화된 기준이기 때문에 자동차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바탕으로 RSCI를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RSCI 이제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기하고 차이점을 보면 여기서는 5가지, 여기서는 4가지로 달라집니다. 그 밑에 확인하는 내용도 많이 줄어드는데 RSCI의 가장 특징 중 하나가 RBA는 좀 대기업 위주로 중견기업 이상으로 했다고 그러면 RSCI는 대기업도 물론 중견기업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들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윤리 부분을 뺐고요. 그 다음에 노동, 안전보건, 환경, 공급망 실사에서도 상당 부분을 걷어내고 작은 규모의 조직도 적용할 수 있게끔 좀 가벼운 시스템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심사할 때도 심사 기간도 짧고요. 그리고 보고서에서 검토할 내용도 작습니다. 자,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이 RBA나 RSCI에서는 과연 어떤 종류의 부적합이 나올지를 실제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가 방식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ISO 심사 같은 경우는 인증 주기가 3년마다 갱신을 하고요. 매해 1회 이상의 사후 심사를 수검을 하셔야 되는데 RBA는 RSCI
이거는 2년 주기로 갱신을 하고요. 사후 심사 개념이 없고 부적합에 대해서 확인 심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을 확인을 할 때 ISO는 샘플링 기반이지만 RBA나 RSCI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각 항목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es1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인터뷰 같은 경우도 ISO 심사에서는 CEO, 그다음에 해당 근로자를 인터뷰를 하게 되어 있는데 RBA나 RSCI는 사전에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관리자를 배제하고 심사원과 근로자가 1대1로 진행을 하고요. 인원도 정해져 있습니다. RBA, RSCI는 전체 인원의 제곱근 값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고요. 심사 내용도 4항부터 10항까지 프로세스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는 반면에 RBA나 RSCI는 각 코드별로 총 500개가 넘는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민감 자료를 확인합니다. 민감 자료로 하면은 급여 명세서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확한 근로 시간에 따른 정확한 급여가 지급됐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식단과 기숙사가 있다면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부적합도 중부적합, 경부적합, 그리고 개성 권고사항이 있는가 반면에 RBA, RSCI는 프라이어티, 메이저, 마이너로 나뉘어서 여기에 따라 또 대처가 또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는 인증서를 발행하는 부분은 동일한데 이 RBA, RSCI에서는 등급이 있습니다. 만점이 200점으로 부적합에 따라서 차감해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00점 만점이다 그러면 플래티넘, 그리고 180점 이상일 때는 골드, 160점 이상일 때는 실버의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부적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A 노동 부분에서 참 독특하죠. 한국의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감봉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RB에서는 징계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부적합으로 진행을 하고요. 실제 사례가 있다 그러면 메이저로 진행을 하고요. 그냥 뭐 취업 규칙 내에 감봉에 규정이 돼 있다 그러면 마이너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에서 이제는 소집장소, 대피장소죠. 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반영의 일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장소는 실내에도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재나 기타 응급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실내 대피장소, 직결장소가 있는데 기후변화를 반영해서 토네이도라든지 극한 날씨를 대피하기 위해서 실내에도 소집장소, 대피장소를 마련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에서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온실가스 관련해서 이 부분 스코프 1, 2, 3를 모두 포함해서 관리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부적합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윤리 부분에서는 RSCI에서는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참고 사항으로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COC라고 하죠. Code of Conduct. 윤리 관련 행동 규범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도 준수를 하고 협력사에도 배포를 하고 준수하게끔 유도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CM 공급망 관리인데 이 부분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우리 회사에만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요 협력사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를 하시고 그 위험성 평가 기록을 관리하시고 유지하시라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RBA나 RSCI 관련해서 제공할 수 있는 크게 네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갭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RBA, RSCI 심사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숙련된 심사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사의 갭 분석을 해서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김도준 팀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수의 실력 있는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성을 보장하면서 전문 컨설팅 기관을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숙련된 심사원 그리고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훈련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이죠. RBA, VAP 심사, CMA 심사, RSCI 심사를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RBA, RSCI 공인평가기관 DQS 그룹의 직영 지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22년도에 RSCI 인증 심사 승인을 취득을 했고요. 아까 티삭스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자동차 공급망에서 탁월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16949의 인증 리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 세계에 RBA, RS 심사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메아에서는 55명의 심사원이 있고요. 에이펙에 저희 DQS 코리아 심사원을 포함을 해서 62명의 심사원이 있고요. 북미에 26명, 그리고 남미에 17명의 심사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언어로 저희가 심사 서비스가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느 지사에서 RBA, RSCI 심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 다음에 이제 마이크를 우리 박지훈 선임님께 넘겨서 지금부터는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한 분씩 호명하고 마이크 사용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호명이 되신 분은 마이크 버튼을 누르신 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가 종료된 후에는 발표 자료와 함께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링크를 이메일을 통해 홍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향후 저희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텍스트 취입하는데. 테스트 소리션. 지금 RB 부적합 사례를 주셔가지고 보면서 위험성 평가를 협력사들에게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 위험성 평가는 저희가 그 A부터 E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항목별로 위험성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영 시스템 파트에서의 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환경안전보건, 노동인권 부분에 대해서 주요 위험을 저희가 심사하면서 알려드려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각 협력사별로 그 기준을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되셨을까요? 이해가? 첨언을 예.
지금 현재 안전 쪽에만 위험성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최근에 ISO 인증 기준을 보시면 리스크 띵킹 베이스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안전 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RB에는 경영 시스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A부터 E까지 각각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이 공급망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 부분이 없습니다. 경영 시스템 파트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노동, 인권, 환경 안전 부분에 대해서 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권한 드렸는데 혹시 마이크 사용 가능하실까요?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B에서 RSCA로 범위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RB에서 일부분만 추출해서 나온 게 RSC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RSCI로만 평가를 하시다가 RB로 확대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RB에서 RSCI로 범위가 확대되는 건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되셨을까요?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손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마이크 사용 권한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후에 질문이 따로 더 있으신 분은 저희 이메일로 질문사항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진행된 웨비나의 전체 영상은 저희 DQS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